이야, 터지겠네, 터지겠어. 아주 보기 좋아. 야전의 불곰이라 불리며 승승장구하던 육군 소장이 땀 흘리는 낯선 여군 장교를 향해 던진 말이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보기 좋다며 희롱했던 바로 그 사람, 그녀가 군복으로 환복한 순간 소장은 그만 주저앉고 말았는데요. 과연 오만했던 소장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고 계시지요? 오늘은 어디에서 이야기를 시청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영상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채널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 모음집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안개가 덜 거친 용산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쇳소리와 땀 냄새로 시작되었다. 국방부 지하에 위치한 체력단련실은 계급과 소속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육체의 한계와 싸우는 이들의 공간이었다. 물론 그 잠시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이야기였다. 이곳에서조차 보이지 않는 서열은 존재했고 묵직한 바벨이 렉에 부딪히는 소리보다 무거운 침묵이 흐르곤 했다. 정민석 상사는 이 공간의 지배자이자 가장 낮은 자였다. 20년 넘게 군 생활을 하며 그의 눈은 사람의 계급장을 보지 않고도 그 무게를 가늠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다. 그는 수건을 정리하고 기구를 닦으며 새벽 운동을 나온 간부들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습관처럼 살폈다. 저기 벤치프레스를 하는 대령은 합참작전처 소속이고 옆에서 덤벨을 드는 중령은 얼마 전새로 부임한 군수사령부 과장이다. 정 상사의 머릿속에는 보이지 않는 조직도가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다. 그는 이른 아침의 평온을 사랑했다. 아직 본격적인 하루가 시작되기 전 모두가 군복이라는 갑옷을 입기 전에 날 것 그대로의 모습들이 오가는 이곳은 그에게 작은 위안이었다. 그 평온을 깨고 한 여성이 안으로 들어섰다. 짙은 회색 운동복에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중년 여성이었다. 정 상사는 처음 보는 얼굴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오랜 직감이 경고음을 울렸다. 걸음걸이부터가 달랐다. 불필요한 움직임 없이 등 근육이 꼿꼿하게 선 채로 내딛는 발걸음은 마치 잘 조준된 총알처럼 정확했다. 그녀의 시선은 체력단련실 전체를 빠르고 정확하게 훑었다. 그것은 단순히 운동할 자리를 찾는 사람의 시선이 아니었다. 전장을 살피는 지휘관의 시선에 가까웠다. 정 상사는 자신도 모르게 허리를 펴고 섰다. 여성은 가장 구석에 있는 러닝머신으로 향했다.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가 자신의 자리였다는 듯 자연스럽게 올라서서 기계를 조작했다. 곧 일정한 속도의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흐트러짐 없는 자세, 규칙적인 호흡.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수십 년간 갈고 닦아온 무인의 그것이었다. 그녀 윤설린 중장은 땀을 흘리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며칠 후 있을 대규모 연합훈련 계획을 머릿속으로 몇 번이고 반복해서 시뮬레이션했다. 그녀에게 운동은 단순한 체력 관리가 아니었다. 복잡한 생각의 실타래를 풀고 가장 중요한 핵심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만드는 정신 수양의 과정이었다. 30년 넘는 군 생활 동안 여군이라는 꼬리표는 늘 그녀를 따라다녔다. 유리천장은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존재했고 그녀는 그것을 실력이라는 망치로 부수며 여기까지 왔다. 합참작전본부 부본부장. 별 3개. 그 무게는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지만 동시에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었다. 오늘은 본청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어 평소 이용하던 합참 전용 시설이 아닌 이곳에 잠시 들른 것이었다. 낯선 공간, 낯선 사람들 속에서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좋았다. 그녀는 러닝머신의 속도를 조금 더 높였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지만 정신은 오히려 더 맑아지는 것을 느꼈다. 그때였다.
체력 단련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육중한 발소리가 정적을 깼다. 준장님, 이쪽입니다. 부사관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운동하던 몇몇 장교들이 화들짝 놀라며 자세를 고쳐 잡았다. 정민석 상사는 미간을 찌푸렸다. 체력 단련실에서까지 저렇게 요란하게 구는 인간은 드물었다. 곧이어 짙은 향수 냄새와 함께 한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다. 박태우 준장이었다. 최근 야전 부대에서 큰 공을 세우고 합참으로 영전한 소위 말하는 잘나가는 장성이었다. 그는 자신의 건장한 체격을 과시하듯 가슴을 활짝 펴고 느릿느릿 걸어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쳐 흘렀지만 정 상사가 보기에는 오만함에 가까웠다. 그는 이곳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즐기는 듯 했다. 박 준장은 주변을 둘러보며 자신에게 경례하는 장교들에게 가볍게 고갯짓으로 답했다. 그러다 그의 시선이 구석에서 묵묵히 달리고 있는 윤설린에게 닿았다. 그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걸렸다. 그는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포식자처럼 윤설린이 있는 러닝머신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정민석 상사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저 오만한 별 하나가 곧 이 조용한 아침의 평화를 산산조각 낼 것 같았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두 사람을 주시했다. 박태우 준장은 윤설린의 뒤쪽으로 다가가 러닝머신 손잡이를 잡고 섰다. 땀에 젖어 몸의 윤곽이 그대로 드러나는 운동복을 노골적인 시선으로 위아래로 훑쳤다. 체력 단련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벤치프레스를 하던 대령은 바벨을 든 채 움직임을 멈췄고 사이클을 타던 소령은 페달에서 발을 떼었다. 모두의 시선이 박 준장과 윤설린에게로 향했다. 윤설린은 그를 무시한 채 계속 정면을 응시하며 달렸다. 그녀의 호흡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지만 굳게 담은 입술이 그녀의 심기를 대변하고 있었다. 이야, 몸매 관리 정말 잘하시는데? 군복 터지겠어. 박 준장의 목소리가 체력 단련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칭찬이 아니었다. 명백한 조롱이자 성희롱이었다. 주변에 있던 장교들은 당혹감에 얼굴이 굳었다. 하지만 누구 하나 감히 나서서 그의 말을 제지하지 못했다. 상대는 별을 단 장군이었다. 군대라는 조직에서 계급은 법보다 위에 있었다. 정민석 상사는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박 준장에게 다가갔다. 준장님, 여기는 본청 소속 간부들도 함께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말씀을 조금만 정 상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박 준장은 코웃음을 치며 그의 말을 잘랐다. 아, 정 상사.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그냥 농담이지, 농담. 요즘 세상은 무슨 말만 하면 다들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니 원. 그는 정 상사의 어깨를 툭 치고는 다시 윤설린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어디 근무해요? 이 정도 몸매면 비서실 같은 데서 사랑 많이 받겠어. 안 그래? 박 준장의 두 번째 발언은 더욱 노골적이고 모욕적이었다. 그는 여군이란 당연히 전투나 작전과는 거리가 먼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라는 뿌리 깊은 편견을 아무렇지 않게 드러냈다. 주변 장교들의 표정은 이제 당혹감을 넘어 경악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하지만 박 준장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말에 아무도 반박하지 못하는 상황을 즐기는 듯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권위를 보여주는 방식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그때 윤설린이 러닝머신의 속도를 서서히 줄였다. 기계가 완전히 멈추자 그녀는 천천히 내려와 옆에 걸어두었던 수건으로 목덜미에 땀을 닦았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박 준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분노나 증오 같은 격한 감정은 보이지 않았다. 그보다 더 깊고 서늘한 실망과 경멸이 담겨 있었다. 군복의 무게를 모르는 자는 말의 무게도 모르는 법이지.
윤설린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체력단련실의 모든 소음을 압도할 만큼 날카로웠다. 박춘장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의 눈빛과 말투에서 예상치 못한 기백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뭐? 무슨 말이야 그게? 그는 자신의 권위가 도전받았다고 느꼈는지 목소리를 높였다. 농담도 못 알아듣나? 요즘 여자들은 왜 다들 그렇게 뻣뻣해? 윤설리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물병과 소지품을 가방에 챙겨 넣기 시작했다. 그녀의 침묵은 박춘장을 더욱 자극했다. 그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다. 봐봐, 할 말 없으니까 그냥 가려고 하잖아.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다른 이들의 동의를 구하듯 말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어색한 침묵뿐이었다. 윤설리는 가방을 어깨에 메고 출구 쪽으로 걸어갔다. 그녀가 문을 열고 나가기 직전 잠시 멈춰서서 박춘장을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오늘 9시 합참작전본부 회의. 꼭 참석하길 바라지. 그 말에는 싸늘한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는 미련 없이 체력단련실을 빠져나갔다. 쿵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체력단련실에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박준장만이 여전히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채 뭐야 저 여자 끝까지 재수없게 라고 중얼거렸다. 정민석 상사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는 방금 엄청난 폭풍의 서막을 목격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9시 합참작전본부 회의.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는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었다. 윤설린이 나간 후에도 체력단련실의 어색한 분위기는 쉬이 가시지 않았다. 박태우 준장은 마치 승리한 장군처럼 의기양양하게 덤벨 렉으로 향했다. 주변의 침묵을 자신에 대한 경외심으로 착각한 그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이두근 운동을 시작했다. 요즘 군대가 너무 물러터졌어. 저런 여자 하나 제대로 휘어잡지 못하니 말이야.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그 소리는 모두에게 똑똑히 들렸다. 벤치프레스를 하던 김대령은 조용히 바벨을 내려놓고 박준장에게 다가갔다. 그는 박준장의 육사 선배이자 오랜 동료였다. 박 장군, 아까 그건 좀 심했네. 상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았나. 김대령의 조심스러운 충고에 박준장은 기분 나쁘다는 듯 덤벨을 바닥에 쿵 내려놓았다. 선배님까지 왜 그러십니까? 그냥 여군 하나 아닙니까? 계급이 높아봐야 소령이나 중령이겠죠. 제가 별 하나 달고 그 정도 농담도 못합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찾아볼 수 없었다. 김대령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자네야말로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는군. 여기는 야전 부대가 아닐세. 국방부, 특히 합참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다 자네의 평가로 이어진다는 걸 잊었나? 평가라니요? 저 박태우입니다. 지난번 대규모 침투 훈련에서 적 특작 부대를 완벽하게 소탕하고 여기 합참까지 영전해 온 사람입니다. 고작 여군 하나한테 농담 좀 했다고 제 평가가 깎이기라도 한다는 말씀입니까? 박준장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다. 그는 자신의 전공이 모든 것을 덮어줄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다. 김대령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고개를 저으며 자리로 돌아갔다. 저런 사람과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다만 박준장이 치르게 될 대가가 생각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한편 정민석 상사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아까 그 여성이 마지막에 남긴 말. 오늘 9시 합참작전본부 회의. 그 말은 단순한 허세가 아니었다. 확신에 찬 그리고 무서운 힘이 실린 경고였다. 그는 재빨리 사무실로 돌아가 컴퓨터를 켰다. 군 내부 인트라넷에 접속해 합참작전본부의 주요 직위자 명단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눈이 한 이름 앞에서 멈췄다. 합참작전본부 부본부장 중장 윤설린. 사진 속 인물은 방금 전 체력단련실에서 모욕을 당했던 바로 그 여성이었다. 정상사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중장. 별 3개. 국군 창설 이래 여성으로서 그 자리에 오른 최초의 인물이었다. 그녀는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그런데 박태우 준장은 그 전설의 면전에 대고 입에 담지 못할 말을 쏟아낸 것이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정상사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체력단련실에 남아있을 김대령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했다. 하지만 수화기를 드는 순간 그는 망설였다. 자신이 이 일에 끼어드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박 준장은 이제 막 합참에 부임한 권력의 중심을 향해 달려가는 장군이었다. 반면 자신은 힘없는 부사관일 뿐이었다.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옳고 그름의 문제였다. 군인으로서 부사관으로서 불의를 보고 못 본 척할 수는 없었다. 그는 결심을 굳히고 김대령의 사무실 번호를 눌렀다. 그때 샤워를 마치고 나온 박 준장이 의기양양하게 정 상사에게 말을 걸었다. 정 상사, 아까 그 여자 말이야. 혹시 소속 알아냈어? 내가 나중에 커피라도 한 잔 사주면서 사과해야지. 하. 그의 웃음소리가 정 상사의 귀에는 지옥의 소리처럼 들렸다. 정 상사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저 창백하게 굳은 얼굴로 박 준장을 바라볼 뿐이었다. 시계는 어느덧 8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폭풍이 몰려오기까지 이제 30분밖에 남지 않았다. 윤설리는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샤워를 마친 뒤 각 잡힌 정복으로 갈아입었다. 어깨에 달린 3개의 별이 아침 햇살을 받아 서늘하게 빛났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았다. 숱한 밤을 새우며 작전 지도를 들여다보던 젊은 날의 대위, 남군들의 텃세와 편견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던 소령, 그리고 마침내 장군이 되어 부대를 지휘하던 순간까지 3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군인이 되겠다고 결심했던 순간부터 그녀의 삶은 투쟁의 연속이었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능력을 의심받고 보이지 않는 차별과 싸워야 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남자들보다 2배, 3배 더 노력했다.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결코 뒤처지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채찍질했다. 그렇게 피와 땀으로 별을 달았다. 오늘 아침 체력단련실에서 겪은 일은 그녀에게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계급이 낮았을 때는 더 심한 말도 수없이 들었다. 하지만 별을 3개나 단 지금, 그것도 국군의 심장부인 국방부 청사 안에서 그런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다.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감정은 깊은 실망감과 자괴감이었다. 내가 이룬 모든 것들이 고작 저런 편견 하나 넘어서지 못했단 말인가. 아직도 우리 군에는 저런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자들이 별을 달고 지휘관 행세를 하고 있단 말인가.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박태우 준장의 인사기록 카드를 집어들었다. 화려한 경력이었다. 야전에서 잔뼈가 굵었고 여러 차례 큰 공을 세워 동기들보다 승진도 빨랐다. 능력 있는 군인인 것은 분명해 보였다. 하지만 그 능력이라는 것이 과연 전부일까? 부하를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못하고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는 지휘관은 결국 조직을 병들게 하는 암적인 존재일 뿐이다. 그녀는 비서관을 불렀다. 오늘 9시 회의 참석자 명단 최종 확인하고 회의실 전방 스크린에 박태우 준장의 양력을 추가로 띄워주게. 특히 최근 공적 사항을 강조해서. 비서관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군말 없이 명령에 따랐다. 윤설리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멀리 남산 타워가 보였다. 저 도시의 불빛 아래 평화롭게 살아가는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군복을 입었다.
군복의 무게는 책임의 무게였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무거운 책임. 그 책임을 망각한 채 자신의 계급을 완장처럼 여기고 부하들을 함부로 대하는 자는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 그녀는 박태우 개인에게 복수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이번 기회에 군 내부에 아직도 만연한 잘못된 문화를 뿌리 뽑고 진정한 군인의 품격이 무엇인지 모두에게 똑똑히 보여주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고 단단하게 빛났다. 잠시 후 그녀는 회의 자료를 들고 집무실을 나섰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곧 벌어질 거대한 폭풍의 중심을 향해 그녀는 묵묵히 걸어갔다. 박태우 준장은 샤워를 마치고 갓 다림질한 정복을 입으며 콧노래를 불렀다. 아침에 있었던 불쾌한 일은 이미 잊은 지 오래였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재치 있는 농담에 제대로 받아치지도 못하고 도망치듯 나가버린 여자를 생각하며 득이양양한 미소를 지었다. 별것도 아닌 게 까불기는. 그는 넥타이를 매며 거울 속 자신을 만족스럽게 바라보았다. 야전에서 구릿빛으로 그을린 피부, 다부진 체격, 그리고 어깨에서 빛나는 별. 이것이 바로 그가 수십 년간 군 생활을 하며 얻어낸 결과물이었다. 그는 스스로가 자랑스러웠다. 박태우에게 군대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계였다. 강한 자가 살아남고 약한 자는 도태되는 정글. 그는 그 정글에서 승리해왔고 자신의 방식이 옳다고 굳게 믿었다. 여군이나 행정병과 같은 비전투 인력들은 그에게 있어 군대의 본질을 흐리는 존재일 뿐이었다. 준장님, 오늘 새로 부임하시는 부본부장님, 여군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부관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박태우는 피식 웃었다. 알아. 윤설린 중장이라던가. 여자도 별 3개를 다는 세상이 왔구만. 시대가 좋아졌어. 아마 서류 작업이나 잘하는 행정 전문가겠지. 전투의 전자도 모를걸? 그의 말투에는 노골적인 무시와 편견이 가득했다. 그래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성으로서 그 자리까지 오르셨다는 게 부관이 말을 흐리자 박태우는 정색을 하며 말했다. 뭐가 대단해? 여군이라고 봐주고 배려해주고 그렇게 온실 속 화초처럼 커서 별단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진짜 군인은 나처럼 야전에서 피와 땀을 흘리며 싸워본 사람이야. 회의실에 앉아서 펜대나 굴리는 사람들은 군인이 아니라 공무원이지. 그는 자신의 가치관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사무실을 나선 그는 합참작전본부 회의실로 향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장교들이 깍듯하게 경례를 해왔다. 그는 고개를 까딱이며 그들의 경례를 받았다. 이 권력의 느낌이 좋았다. 회의실 앞에는 먼저 도착한 여러 장교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아침에 체력단련실에 있었던 김 대령도 보였다. 김 대령은 박태우를 보자 복잡한 표정을 지었지만 박태우는 애써 그를 무시하고 다른 장교들과 인사를 나눴다. 오늘 새로 오시는 분 아주 깐깐한 분이라던데. 긴장해야겠습니다. 한 중령의 말에 박태우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걱정 마. 내가 누군가. 야전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박태우야. 아무리 깐깐한 양반이라도 실전 경험으로 무장한 나한테는 함부로 못할걸. 그는 마치 자신이 오늘 회의의 주인공이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했다. 아침에 마주쳤던 그 여자의 마지막 말이 문득 떠올랐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다. 비서실 직원이나 회의 진행 요원이겠거니 생각했다. 그는 곧 자신에게 닥쳐올 운명의 폭풍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당당한 걸음으로 회의실 안으로 들어섰다. 회의실의 차가운 공기가 그의 오만한 얼굴을 감쌌다. 오전 9시 정각. 합참작전본부 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대형 스크린에는 회의 안건과 함께 박태우 준장의 화려한 공적이 담긴 양력이 띄워져 있었다. 박태우는 자신의 양력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좋은 시작이라고 생각했다. 회의에 참석한 수십 명의 영관급 장교들은 모두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보좌관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차렷! 부본부장님 입장하십니다. 참석자 전원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칼 같은 거수 경례 자세를 취했다. 박태우도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켜 세우고 입구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안으로 들어섰다. 각 잡힌 정복, 단정하게 정돈된 머리, 그리고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당당한 걸음걸이. 그녀가 천천히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 들어오자 박태우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아침에 체력단련실에서 자신이 온갖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던 바로 그 여성이었다. 운동복이 아닌 정복을 입은 그녀의 어깨에서는 세 개의 별이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중장 윤설린. 새로 부임한 합참작전본부 부본부장이었다. 박태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온몸의 피가 발끝으로 쏠리는 듯한 아찔한 현기증이 일었다. 아침에 자신이 내뱉었던 말들이 귀에서 환청처럼 울려 퍼졌다. 군복 터지겠어. 비서실 같은 데서 사랑 많이 받겠어. 요즘 여자들은 왜 다들 그렇게 뻣뻣해?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기조차 힘들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윤설리는 회의실 단상에 올라 참석자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잠시 박태우에게 머물렀다. 그 짧은 순간 박태우는 마치 발가벗겨진 채 광장 한가운데 서 있는 듯한 끔찍한 수치심을 느꼈다. 윤설린의 눈빛에는 분노가 아닌 깊은 실망과 차가운 경멸이 담겨 있었다. 모두 편히 앉도록. 그녀의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에 모두가 자리에 앉았다. 박태우는 거의 의자에 주저앉다시피 했다. 윤설리는 준비된 연설문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입을 열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선을 책임지게 된 합참작전본부 부본부장 중장 윤설린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회의 안건을 논의하기에 앞서 우리가 입고 있는 이 군복의 의미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고 싶다. 회의실의 공기가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이 군복의 무게는 계급의 높고 낮음, 성별의 다름으로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 이등병의 군복이든 대장의 군복이든 그 안에는 조국을 수호하겠다는 똑같은 무게의 책임과 사명이 담겨 있어야 한다. 그녀의 시선이 다시 박태우를 향했다. 하지만 오늘 아침 나는 우리 군의 일부 지휘관이 그 무게를 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매우 유감스럽게 확인했다. 박태우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당장이라도 이 자리에서 사라져버리고 싶었다. 어떤 이는 계급을 완장처럼 여기고 부하의 인격을 아무렇지 않게 모독한다. 심지어 동료 군인을 성적인 대상으로 취급하며 희롱하기도 한다. 윤설린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박태우의 심장에 박혔다. 체력단련실에서 나에게 군복이 터지겠다고 말했던 그 지휘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스스로 일어서서 모든 동료 앞에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고백할 용기는 있는가? 회의실에 완벽한 정적이 흘렀다. 모든 시선이 사색이 된 채 앉아있는 박태우에게로 쏠렸다. 그의 군 생활, 아니 인생 전체가 끝장나는 순간이었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회의실의 모든 공기가 박태우 한 사람에게로 집중되었다. 그의 등 뒤로 수십 개의 눈동자가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귀에서는 이명이 윙윙거렸고 눈앞이 아찔하게 흔들렸다. 윤설린 중장은 단상 위에서 그를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그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었다. 여기서 비겁하게 침묵으로 버틸 것인가 아니면 사내답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일어설 것인가.
박태우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생각이 충돌했다. 여기서 무너지면 끝이다. 30년 가까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다. 하지만 이대로 앉아 있는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까? 이미 모두가 범인이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침묵은 비겁한 변명일 뿐 오히려 더 큰 경멸을 살 뿐이다. 그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었다. 삐걱거리는 의자 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소름 끼치게 울려 퍼졌다. 박태우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다. 중장님. 목소리가 심하게 갈라져 나왔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고 다시 입을 열었다. 오늘 아침 체력 단련실에서 중장님께 입에 담지 못할 망언을 한 사람은 바로 접니다. 그의 고백에 회의실은 술렁였다. 몇몇 장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다. 저의 어리석고 무지한 언행으로 인해 중장님께 깊은 모욕감을 드린 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박태우는 허리를 깊이 숙였다. 그의 어깨에 달린 별이 힘없이 아래로 늘어졌다. 평생 누군가에게 고개를 숙여본 적이 거의 없었던 그였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의 굴욕은 그 어떤 전투에서의 패배보다도 뼈아팠다. 윤설리는 여전히 표정의 변화 없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박준장, 고개를 들게. 그녀의 말에 박태우는 천천히 허리를 폈다. 나는 자네의 사과를 받으려고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니다. 자네 개인의 처벌을 원해서도 아니다. 의외의 말이었다. 박태우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내가 문제 삼고 싶은 것은 박준장, 자네 한 사람이 아니라 자네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군의 지휘관으로 있다는 사실 그 자체다. 그녀는 회의실 전체를 둘러보며 말을 이어갔다. 계급이 높다는 것이 인격까지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어깨에 별이 많다고 해서 더 위대한 군인이 되는 것도 아니다. 진정한 지휘관은 힘으로 부하를 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품격으로 부하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다. 품격 없는 별은 그저 빛 좋은 쇠붙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명심하길 바란다. 그녀의 말은 회의실의 모든 장교들의 가슴에 깊이 파고들었다. 박태우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뜨끔함을 느꼈다. 윤설리는 마지막으로 박태우를 향해 말했다. 박준장은 자리에 앉게. 오늘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한다. 하지만 회의가 끝난 뒤 준장은 내 집무실로 오도록. 군복의 무게가 무엇인지 오늘 제대로 가르쳐 주도록 하지. 그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박태우는 힘없이 자리에 주저앉았다.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무슨 내용이 오갔는지 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회의가 끝난 뒤 자신에게 닥쳐올 운명에 대한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날의 회의는 국방부 내에서 전설처럼 회자되었다. 한 장군의 오만함이 어떻게 꺾이는지, 그리고 진정한 리더의 품격이 무엇인지를 모두가 목격한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록되었다. 회의가 끝나자 참석자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조용히 지시를 빠져나갔다. 누구도 박태우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동정의 눈빛을 보내는 이도 고소하다는 듯한 표정을 짓는 이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저 그를 없는 사람처럼 대했다. 그는 텅 빈 회의실에 홀로 남아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듯 의기양양했던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잃은 패잔병이 되어 있었다. 끝났어, 이제 다 끝났어. 그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소문은 이미 국방부 전체에 쫙 퍼져나갔을 것이다. 박태우 준장, 여자 중장에게 성희롱하다 공개적으로 망신당하다. 군 생활 내내 승승장구해왔던 그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앞으로 그의 앞에는 가시밭길만이 펼쳐져 있을 것이 분명했다.
그 시각 체력단련실의 정민석 상사는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다. 오전 회의에서 있었던 일은 김 대령을 통해 전해 들었다. 윤설린 중장이 직접 박 준장을 질책했다는 이야기에 그는 통쾌함과 동시에 불안감을 느꼈다. 이대로 사건이 덮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윤 중장이 아무리 공개적으로 질책했다고 해도 공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으면 결국 유야무야 넘어갈 수도 있었다. 그는 결심했다. 자신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체력단련실 관리 부사관으로서 시설 내에서 벌어진 장성의 품위유지 위반 행위를 목격한 이상 이를 상부에 보고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의무였다. 그는 컴퓨터 앞에 앉아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육하원 측에 따라 박태우 준장이 윤설린 중장에게 했던 발언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될 체력단련실 내부 CCTV 영상 파일도 첨부했다. 다행히 체력단련실 CCTV는 음성까지 녹음되는 최신형이었다. 보고서를 제출하는 그의 손은 조금 떨렸다. 준장을 상대로 보고서를 올린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었다. 그가 보고서 전송 버튼을 누른 순간 국방부 감찰실의 컴퓨터에 경고등이 켜졌다. 준장 박태우 품위유지 위반 및 성희롱 혐의. 보고서를 확인한 감찰실장의 표정이 심각하게 굳어졌다. 사안의 중대성을 직감한 그는 즉시 국방부 장관에게 직보했다. 그날 오후 박태우 준장에게 품위유지 위반 혐의에 대한 감찰 조사 착수를 알리는 공식 공문이 하달되었다. 공문을 받아든 박태우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구겨졌다.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공식적인 조사가 시작된다는 통보를 받으니 눈앞이 캄캄했다. 그는 다급하게 여기저기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어떻게든 이 위기를 막아보려 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동기들과 선배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상대가 윤설린 중장이라고. 그분은 장관님도 함부로 못하는 분이야. 우리가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 모두가 그에게서 등을 돌렸다. 그는 철저히 혼자가 되었다. 그때 집무실 전화벨이 울렸다. 윤설린 중장의 비서관이었다. 박태우 준장님, 부본부장님께서 지금 집무실로 오시라고 하십니다. 결국 심판의 시간이 온 것이었다. 박태우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윤설린의 집무실로 향했다. 문 앞에 서서 몇 번이나 심호흡을 했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날뛰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게. 안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윤설린이 창가에 서서 바깥 풍경을 내다보고 있었다. 정복이 아닌 편안한 근무복 차림이었지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험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앉지. 그녀는 책상 앞 의자를 가리켰다. 박태우는 마치 죄인처럼 의자 끝에 겨우 엉덩이를 걸치고 앉았다. 무슨 말이 나올까, 어떤 질책과 처벌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의 머릿속은 온통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이 박태우의 숨통을 조여왔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윤설린이었다. 감찰조사 통보 받았겠지. 네, 받았습니다. 기분이 어떤가?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다. 박태우는 잠시 머뭇거리다 솔직하게 대답했다. 두렵습니다. 그리고 후회스럽습니다. 무엇이 후회되나? 내게 그런 말을 한 건? 아니면 그게 들통나서 지금 이 지경이 된 건? 그녀의 질문은 그의 폐부를 꿰뚫는 것처럼 날카로웠다. 둘 다입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제가 군인으로서의 품격을 잃었다는 사실이 가장 후회됩니다. 그리고 중장님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다는 것도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태우의 목소리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진심이 담겨 있었다. 윤설린은 천천히 몸을 돌려 그를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처럼 차갑지 않았다. 박준장, 나는 자네에게 상처받지 않았네. 다만 실망했을 뿐이야. 그녀는 책상으로 걸어와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나는 지난 30년간 자네가 한 것보다 더 심한 말, 더 지독한 편견과 싸워왔네. 그럴 때마다 상처받았다면 나는 아마 이 자리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야. 그녀의 말에는 깊은 연륜과 아픔이 묻어 있었다. 내가 실망한 것은 야전에서 그토록 능력을 인정받고 여기까지 올라온 유능한 지휘관조차 아직도 그런 낡고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네. 자네 같은 사람이 지휘하는 부대의 여군들은 과연 어떤 대우를 받고 있을까? 그 생각이 나를 가장 비참하게 만들었어. 박태우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이 부끄러움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윤설리는 잠시 그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말을 이었다. 감찰 조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걸세. 자네가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 없어. 아마 이번 일로 자네의 군 생활에 큰 오점이 남게 되겠지. 진급은 물론이고 앞으로 중요한 보직을 맡기도 어려울 거야. 그것은 사형 선고와 같은 말이었다. 박태우는 절망감에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윤설린의 목소리가 그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게.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어. 중요한 건 앞으로 자네가 어떤 군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점이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그것은 낡고 해진 작은 수첩이었다. 내가 처음 임관했을 때부터 쓰던 수첩일세. 그 안에는 내가 군 생활을 하며 지키고자 했던 다짐들이 적혀 있지. 한번 읽어보게. 박태우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받아들었다. 그에게는 질책이나 처벌이 아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 것이었다. 그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윤설린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 후 일주일이 흘렀다. 박태우 준장에 대한 감찰 조사는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결과는 견책이라는 중징계로 결정되었다. 군 내부에서는 그의 화려했던 경력을 고려할 때 사실상 군 생활이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는 평이 지배적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체념한 채 징계 결과를 받아들였다. 그동안 그는 윤설린 중장이 건네준 낡은 수첩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었다. 그 안에는 군인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부하를 인격으로 대하라. 어떠한 차별에도 굴하지 말라와 같은 군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당연한 말들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그 당연한 말들이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그녀가 겪었을 고뇌와 투쟁의 무게와 함께 다가와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변화는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시작되었다. 그는 더 이상 부하들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회의 시간에는 말단 실무자의 의견까지 경청했고 특히 여군 장교들의 고충에 귀를 기울였다. 처음에는 그의 변화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부하들도 그의 진심 어린 태도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의 사무실 분위기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드러워졌다. 한편 국방부 체력단련실 입구에는 새로운 안내문 하나가 붙었다. 군복은 힘이 아니라 품격입니다. 품격 없는 별은 그저 쇠붙이에 불과합니다. 윤설린 중장의 지시로 붙은 이 문구는 체력단련실을 이용하는 모든 군인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다시 월요일 아침이 밝았다. 박태우는 여느 때처럼 체력단련실을 찾았다. 지난번의 사건 이후 처음이었다. 그는 일부러 사람이 가장 없는 이른 새벽 시간을 택했다. 하지만 그가 들어섰을 때 구석진 러닝머신 위에서 익숙한 인형이 달리고 있었다. 윤설린 중장이었다. 박태우는 순간 몸이 굳었다. 돌아나가야 할까?
하지만 그는 이내 마음을 다잡고 그녀에게로 다가갔다. 중장님 안녕하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지만 이전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는 겸손함이 묻어 있었다. 러닝머신 위에서 달리던 윤설린이 속도를 줄이고 그를 돌아보았다. 박 준장, 오랜만이군. 운동하러 왔나?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장님께 다시 한번 사죄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윤설리는 러닝머신에서 내려와 수건으로 땀을 닦았다. 사과는 이미 충분히 받았네. 그보다 중요한 건 박 준장이 정말로 변했는가 하는 점이겠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군복의 무게를 제대로 감당할 자격이 있는가? 라고 말입니다. 중장님께서 주신 수첩을 읽으며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 군인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박태우의 눈빛은 진실했다. 윤설린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좋은 습관이군. 그 질문을 평생 잊지 말고 살아가게. 몸이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해지는 법이니 운동 열심히 하게. 그녀는 박태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고는 체력 단련실을 나섰다. 박태우는 그녀가 사라진 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는 덤벨을 들어 올렸다. 이전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웠다. 그의 군 생활은 어쩌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몰랐다. 그는 더 이상 별의 개수에 연연하지 않고 진정한 군인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체력 단련실의 새로운 안내문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야, 멸치 새끼야! 엄마 젖이 부족해서 덜 컸냐? 우리 누나들이 밥 좀 줘! 왜소한 체격의 이유준 일병은 최정예 특공부대 전갈부대로 전입 오자마자 강지의 중사를 비롯한 여군 선임들의 혹독한 무시와 조롱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그의 뒤에 가려져 있던 전설적인 누나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부대 전체를 경악에 빠뜨리는데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시간을 보내며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계신가요? 편안하게 감상하시면서 댓글로 여러분의 소식을 알려주세요. 시청 후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사연 모음집에 큰 힘을 실어주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지독한 여름이었다. 아스팔트 위로 피어오르는 아지랑이가 시야를 흐릿하게 만들고 귓가에는 매미 울음소리가 포화 소리처럼 쏟아지는 오후. 전라북도 임실에 위치한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제35특공대대 통칭 전갈부대의 연병장은 그야말로 펄펄 끓는 용광로와 같았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은밀하고 치명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이 부대의 명성은 익히 알려져 있었지만 그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훈련의 강도는 외부에 알려진 것 이상으로 혹독했다. 그리고 오늘 그 지옥의 문턱을 넘기 위한 최종 선발 훈련 독침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최정예 대원들 사이에서도 최고의 전사 탑팀을 가려내는 이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내로라 하는 특전대원들이 모여들었다. 땡볕 아래 위장복을 입고 정렬한 30명의 대원들은 하나같이 강철을 씹어먹어도 소화할 것 같은 험악한 인상과 다부진 체격을 자랑했다. 그들 사이에서 갓 일병 계급장을 단 이유주는 누가 봐도 이질적인 존재였다. 175cm가 겨우 넘는 키에 전투복이 헐렁하게 느껴질 정도로 마른 체격. 햇볕에 조금만 노출되어도 금세 붉어지는 하얀 피부는 영락없는 온실 속 화초였다. 그가 어떻게 특전사에 지원하고 심지어 이 혹독한 독침 훈련의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지는 모두의 의문이었다. 야, 최민아. 저거 뭐냐? 서열순으로 정렬한 대원들의 맨 앞줄, 유독 단단한 어깨와 강렬한 눈빛을 자랑하는 강지의 중사가 옆에 선 최민아 하사에게 턱짓으로 이유준을 가리켰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가득했다. 강지의 중사, 그녀는 전갈부대 내에서도 암전갈이라 불리는 독종이었다. 웬만한 남자 대원들은 명함도 못 내밀 근력과 전투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타협을 모르는 잔혹한 성정으로 부대 내에서 그녀의 이름은 공포의 동의어였다. 최민아 하사는 강 중사의 충실한 그림자였다. 교활한 눈빛과 얄미운 입술을 가진 그녀는 강 중사의 말에 즉각 맞장구를 쳤다.
그러게 말입니다. 저런 멸치 새끼도 특전사에 다 들어오고 보급계에 있다가 서류 잘못 넣어서 끌려온 거 아닙니까? 멸치? 멸치한테 미안한 소리 하지 마라. 저건 멸치도 아니고 그냥 실치 새끼지. 야, 어이. 거기 너 실치. 강지의 중사가 대놓고 이유준을 향해 소리쳤다. 모든 대원들의 시선이 이유준에게로 쏠렸다. 일부는 흥미로운 구경거리가 생겼다는 듯 낄낄거렸고 일부는 귀찮은 일에 엮이기 싫다는 듯 외면했다. 이유준은 그저 묵묵히 고개를 돌려 강 중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 무표정한 반응이 강지혜의 심기를 더욱 거슬렀다. 새끼가 눈깔에 힘은 있네. 너 밥은 제대로 처먹고 다니냐? 내 엄마가 너 군대 보낼 때 저지라도 한 번 더 물려서 보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대답 안 해? 이등병도 아니고 일병 나부랭이가 벌써부터 군기가 빠져가지고 너 같은 새끼가 총은 들 수 있고 군장은 메고 걷기는 하냐? 모욕적인 언사가 쉴 새 없이 쏟아졌다. 주변에서는 크크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특히 강지혜와 최미나를 위시한 몇몇 여군 부사관들의 조롱은 더욱 거셌다. 그들은 이 부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남자들보다 2배, 3배는 더 독해져야 했고 그 도끼는 종종 자신들보다 약해 보이는 존재를 향한 잔인한 공격성으로 표출되곤 했다. 이유준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뇌리에는 아주 오래전 누군가가 해주었던 말이 맴돌고 있었다. 유준아, 진짜 강한 놈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 분노는 시야를 흐리고 감정은 격발을 흔든다. 내 몸이 아니라 내 정신이 강철이 되어야 해. 저들이 너를 뭐라고 부르든 어떻게 평가하든 신경 쓰지 마. 너는 그냥 내가 해야 할 일만 하면 돼. 결과가 모든 것을 증명할 거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을 떠올리자 이유준의 마음속에서 들끓던 미세한 파문이 잔잔하게 가라앉았다. 그는 다시 정면을 응시했다. 마치 강지혜의 목소리는 한여름의 매미 소음처럼 그에게 아무런 의미도 주지 못하는 배경 소음일 뿐이라는 듯이. 그때 훈련 통제관인 김수연 대위가 연병장 단상 위로 올라섰다. 냉철한 인상과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그녀는 부대 내에서 얼음 마녀라 불리는 인물이었다. 그녀는 참가 대원들을 한번 쓱 훑어보더니 이유준에게 잠시 시선을 멈췄다. 그녀의 눈에도 의구심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감정을 지우고 입을 열었다. 지금부터 제35특 공대대 탑팀 선발훈련 독침을 시작한다. 총 3주간 진행될 이 훈련에서 여러분의 체력, 전투기술, 정신력, 그리고 전후회까지 모든 것을 평가할 것이다. 여기서 살아남는 자만이 전갈의 독침을 가질 자격이 있다. 한 명이라도 낙오하면 전원 탈락이라는 사실 명심하도록. 첫 번째 훈련은 지금 즉시 시작한다. 김수연 대위가 손가락으로 연병장 뒤편의 험준한 산악 지형을 가리켰다. 40kg 완전 군장으로 20km 산악 급속 행군. 목표 시간은 3시간. 지금 즉시 각자 군장 착용하고 출발선에 정렬한다. 실시.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대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미리 준비된 자신의 군장을 짊어졌다. 40kg. 쌀 2가마니에 육박하는 무게다. 건장한 체격의 대원들도 군장을 매는 순간 윽하는 신음을 토해내며 몸을 휘청였다. 야, 멸치. 너 괜찮겠냐? 군장에 깔려 죽는 거 아니야? 최미나 하사가 낄낄거리며 이유준의 옆을 지나갔다. 강지의 중사는 아예 대놓고 그의 어깨를 강하게 툭 치고 지나갔다. 그 충격에 마른 몸이 휘청였지만 이유준은 이를 악물고 균형을 잡았다. 그는 다른 대원들보다 훨씬 더 힘겹게 거의 군장과 사투를 벌이는 것처럼 보였다. 그의 이마에는 이미 굵은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꺼 보십시오. 시작도 전에 질질 짜겠습니다, 저놈. 냅둬. 저런 고문관 새끼는 알아서 퍼지게 되어 있어. 한 1km나 가려나 모르겠네. 강지혜와 최미나는 서로 시시덕거리며 출발선 맨 앞에 섰다. 그들의 눈에는 이유준에 대한 경멸과 함께 이번 훈련에서도 자신들이 압도적인 기량을 과시하리라는 확신이 가득했다. 김수연 대위는 출발선에 선 대원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다시 한번 땀을 뻘뻘 흘리며 간신히 서 있는 듯한 이유준 일병에게 향했다. 저런 대원이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온 거지? 서류에 착오가 있었나? 그녀는 속으로 혀를 차며 훈련 시작과 동시에 그가 가장 먼저 낙오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출발 5초 전. 넷, 셋, 둘, 하나. 출발. 붉은 신호탄이 하늘로 쏘아 올려졌다. 그와 동시에 30명의 특전대원들이 지축을 울리며 뛰쳐나갔다. 페이스 올려. 뒤처지는 놈들은 버리고 간다. 선두는 예상대로 강지의 중사와 최미나 하사였다. 두 사람은 마치 산짐승처럼 가파른 오르막길을 성큼성큼 치고 나갔다. 그 뒤를 몇몇 베테랑 부사관들이 바짝 쫓았고 나머지 대원들은 각자의 페이스에 맞춰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 뒤를 따랐다. 이유준은 거의 맨 후미에 처져 있었다. 그는 뛰지 않았다. 아니, 뛰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40kg의 군장은 그의 어깨를 지면으로 잡아끄는 거대한 바위와도 같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일정한 보폭으로 걸음을 옮길 뿐이었다. 그의 등은 이미 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붙어 있었다. 거봐, 내가 뭐라고 했어? 1km도 못 가서 기어다니잖아. 잠시 뒤를 돌아본 최미나 하사가 멀찌감치 뒤처진 이유준을 보며 조소했다. 신경 꺼. 저런 병신 새끼한테 신경 쓸 시간에 한 걸음이라도 더 가는 게 이득이야. 오늘 저녁에 저 새끼가 질질 짜면서 부대 복귀할 모습이나 상상하면서 힘내자고. 강지혜는 쌀쌀맞게 쏘아붙이고는 더욱 속도를 높였다. 그녀에게 이유준은 이미 경쟁 상대가 아니었다. 그저 눈에 거슬리는 부대의 수치일 뿐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30분, 1시간 뙤약볕은 점점 더 뜨거워졌고 산길은 더욱 험준해졌다. 끝없이 이어지는 오르막과 내리막은 대원들의 체력을 무섭게 갉아먹었다. 초반에 의욕적으로 치고 나갔던 대원들 중 몇몇이 눈에 띄게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했다. 욕설과 거친 숨소리가 숲속을 가득 메웠다. 선두 그룹을 이끌던 강지혜와 최미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들의 얼굴에도 조금씩 피로가 어리기 시작했다. 강철 같던 그들의 허벅지도 이제는 조금씩 비명을 질러댔다. 젠장, 오늘따라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최미나 하사가 땀을 뻘뻘 흘리며 투덜거렸다. 엄살 부리지 마. 반환점도 아직 안 돌았어. 정신 똑바로 차려. 강지혜가 쏘아붙였지만 그녀 역시 호흡이 평소보다 거칠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그들 뒤에서 아주 조용하고 규칙적인 발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그냥 다른 대원의 발소리겠거니 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마치 유령처럼 소리 없이 다가와 어느새 그들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있었다. 강지혜와 최미나는 섬뜩한 기분에 무심코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만 했다. 이유준이었다. 땀으로 흠뻑 젖어 있기는 했지만 그의 표정은 출발할 때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채였다. 흐트러짐 없는 자세, 일정한 호흡,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오직 전방만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마치 40kg의 군장을 맨 것이 아니라 가벼운 책가방을 맨 사람처럼 너무나도 평온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걸어오고 있었다. 뭐야, 저 새끼? 최미나의 목소리가 당혹감으로 떨렸다. 강지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충격이었다. 분명히 맨 뒤에서 거의 기다시피 하던 놈이었다. 그런데 어느새 자신들의 바로 뒤까지 따라붙었단 말인가. 이유준은 그들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두 사람의 옆을 지나쳐 앞으로 나아갔다. 그가 스쳐 지나가는 순간 강지혜는 그의 얼굴을 똑똑히 보았다. 지친 기색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그의 눈빛은 출발할 때보다 더욱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저 미친 새끼가.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강지혜가 이성을 잃고 소리치며 이유준을 따라 속도를 높였다. 하지만 이미 지칠 대로 지친 몸은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았다. 오히려 무리하게 속도를 높인 탓에 다리가 꼬이며 휘청이기까지 했다. 이유준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추월한 다른 대원들에게도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자신만의 페이스로 묵묵히 전진했다. 그는 한 명,
또 한 명을 꾸준히 제쳐나갔다. 중간 그룹을 지나고 마침내 선두 그룹의 대원들마저 그의 등 뒤로 사라졌다. 그의 행군은 마치 잘 짜인 기계의 움직임과도 같았다. 오르막에서는 보폭을 줄여 체력을 안배했고 내리막에서는 무게 중심을 이용해 가속도를 붙였다. 쓸데없는 움직임은 단 하나도 없었다. 모든 것이 최소한의 에너지로 최대의 효율을 내기 위해 완벽하게 계산된 동작이었다. 저건 단순한 체력의 문제가 아니야. 완벽한 페이스 조절 능력과 신체 제어 능력, 저런 움직임은 하루 이틀 훈련한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다. 후미에서 대원들의 상태를 체크하며 따라오던 김수연 대위는 멀리서 이유준이 선두로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출발 전 가장 먼저 낙오할 것이라 예상했던 바로 그 대원이었다. 자신의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갔다는 사실에 대한 당혹감과 함께 그녀의 가슴 속에서 정체 모를 흥미가 싹트기 시작했다. 결승선이 시야에 들어왔을 때 모든 통제관들과 지원 병력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예상했던 1등 후보들이 아니었다. 너무나도 낯선 그리고 너무나도 왜소한 체격의 한 일병이 압도적인 속도로 결승선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기록 측정 준비. 김수연 대위가 소리쳤다. 이유준은 마지막까지 속도를 잃지 않고 결승선을 통과했다. 그가 결승선을 넘는 순간 김수연 대위의 손에 들린 초시계가 정확히 멈춰섰다. 2시간 15분 30초. 기존 전갈부대의 산악행군 최고 기록을 무려 20분이나 단축한 믿을 수 없는 신기록이었다. 결승선을 통과한 이유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거나 숨을 헐떡이지도 않았다. 그는 조용히 군장을 내려놓고 흐트러진 호흡을 가다듬었다. 마치 20km 산악행군이 아니라 가벼운 아침 조깅이라도 마친 사람처럼. 잠시 후 강지혜와 최미나를 포함한 다른 대원들이 녹초가 된 모습으로 하나둘씩 결승선에 들어왔다. 그들은 먼저 도착해 아무렇지도 않게 서 있는 이유준을 보고는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을 지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최미나 하사가 넋 나간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강지혜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불타는 듯한 눈으로 이유준을 노려볼 뿐이었다. 굴욕감과 분노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혼란이 그녀의 속을 뒤틀고 있었다. 김수연 대위가 이유준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복잡한 표정으로 그의 이름표와 계급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유준 일병. 어떻게 한 거지? 이유준은 김수연 대위를 향해 돌아보며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도 지치지 않은 차분한 목소리였다. 그저 제 페이스대로 걸었을 뿐입니다. 그 당연하다는 듯한 대답에 김수연 대위는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이 왜소한 체격의 신병이 그저 운 좋은 멸치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의 안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다. 첫날 훈련의 충격적인 결과는 전갈부대 독침 훈련 참가자들 사이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켰다. 이유준을 향한 노골적인 조롱과 멸시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은 경계심과 의구심 그리고 강지의 중사와 최미나 하사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더욱 차갑고 날카로운 적이었다. 시발, 운 좋게 이긴 거 가지고 아주 영웅이라도 된 줄 아네. 둘째 날 훈련을 앞둔 이른 아침, 최미나 하사가 정비고에서 총기를 손질하며 투덜거렸다. 강지혜는 말없이 자신의 K2 소총을 분해하고 조립하며 기름칠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놀림은 매우 빠르고 정확했지만 그 눈빛은 어제보다 훨씬 더 사나워져 있었다. 운? 저게 운으로 보여? 저 새끼 뭔가 있어. 보통 놈이 아니야. 있어봤자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체력만 무식하게 좋은 깡마른 놈일 뿐입니다. 오늘 사격 훈련에서 미천 다 드러날 겁니다. 저런 비리비리한 놈이 반동이나 제대로 제어하겠습니까? 그래. 사격은 다르지. 사격은 체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강지혜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걸렸다. 그녀는 부대 내 최고의 저격수 중 한 명이었다. 사격에 있어서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뒤져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오늘 이유준의 허상을 철저하게 박살내버릴 작정이었다. 둘째 날 훈련은 스트레스 상황화 전투 사격이었다. 2km 전력 질주 후 외나무다리, 타이어 벽 등 각종 장애물 코스를 통과한 직후
극도로 불안정한 호흡과 맥박 상태에서 50m, 100m, 200m에 위치한 표적들을 정확히 명중시켜야 하는 고난도 훈련이었다. 이 훈련은 단순히 사격 실력뿐만 아니라 극한의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강인한 정신력을 요구했다. 오늘은 내가 저 멸치 새끼 멘탈을 아주 가루로 만들어주지. 출발선에 선 강지혜가 이유준을 흘깃보며 혼잣말을 했다. 훈련이 시작되자 강지혜는 어제의 굴욕을 만회하려는 듯 무서운 기세로 치고 나갔다. 이유준 역시 이번에는 뒤처지지 않고 중간 그룹에서 꾸준한 페이스로 그녀의 뒤를 따랐다. 사격장에 도착했을 때 모든 대원들은 이미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고 숨을 제대로 쉬기 힘들 정도였다. 각 사수 사격 준비. 통제관의 명령에 따라 대원들이 각자의 사로에 엎드렸다. 강지혜는 일부러 이유준의 바로 옆 사로에 자리를 잡았다. 그녀는 총을 거치하며 이유준을 향해 비웃음을 날렸다. 야 멸치. 총알이 앞으로 나가긴 하냐? 반동 때문에 내 어깨뼈가 먼저 박살날 것 같은데. 이유준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는 엎드린 자세로 K2 소총의 가늠쇠와 가늠자를 응시하며 조용히 호흡을 골랐다.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강지혜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교묘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자신의 총을 점검하는 척하며 몸을 살짝 비틀어 이유준의 소총에 장착된 광학 조준경의 0점 조절 나사를 미세하게 돌려놓았다. 아주 약간의 차이지만 이 정도로도 100m 밖의 표적은 완전히 빗나가게 만들 수 있었다. 완벽한 범죄였다. 사격 개시.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사격장은 총성으로 가득 찼다. 강지혜는 능숙하게 탕, 탕, 탕. 세 발을 발사했다. 50m, 100m, 200m 표적의 정중앙에 정확히 3개의 구멍이 뚫렸다. 역시 부대 최고의 명사수다운 실력이었다. 그녀는 의기양양하게 고개를 돌려 이유준을 쳐다보았다. 그가 당황하며 표적지를 벗어난 탄착군을 확인하고 허둥댈 모습을 기대했다. 하지만 이유준은 쏘지 않고 있었다. 그는 조준경을 통해 표적을 바라보다가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그리고는 아주 잠깐의 망설임도 없이 조준경 위로 고개를 들어 기계식 조준기로 견착 자세를 고쳤다. 뭐야? 눈치챘다고? 말도 안 돼. 저 정도 미세한 차이를 어떻게 해? 강지혜의 동공이 흔들렸다. 바로 그 순간 이유준의 어깨가 부드럽게 떨렸다. 탕! 맑고 예리한 총성이 울려 퍼졌다. 50m 표적의 정중앙 검은 원의 한가운데에 정확히 총알이 박혔다. 탕! 탕! 이어진 두 발의 총성. 100m와 200m 표적 역시 마찬가지였다. 심지어 200m 표적은 강지혜가 쏜 탄착점 바로 옆 1cm도 안 되는 간격으로 꽂혔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사격장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통제관들과 다른 대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유준의 표적지를 바라보았다. 극도로 지친 상태에서 그것도 기계식 조준기만으로 저런 완벽한 사격을 해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했다. 마지막 인질 구출 표적 사격. 통제관의 외침이 정적을 깼다. 사격장의 가장 먼 곳에 새로운 표적이 올라왔다. 인질의 머리 뒤에 숨어 총을 겨누고 있는 테러범의 형상이었다. 테러범의 미간, 즉 급소 부분만 아주 작게 노출되어 있었고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인질이 맞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표적이었다. 강지혜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 사격만큼은 자신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고난도였다. 그녀는 침을 삼키고 신중하게 조준했다. 하지만 그녀보다 먼저 이유준의 총구가 불을 뿜었다. 탕!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날카롭고 강렬한 총성이었다. 모두의 시선이 표적지로 향했다. 잠시 후 표적지를 확인하러 간 부사관의 다급한 무전이 들려왔다. 보고합니다. 이유준 일병, 테러범 표적 미간 정확히 명중. 인질 표적 피해 없음. 사격장이 다시 한번 술렁였다. 강지혜는 총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느꼈다. 패배감. 그녀의 군 생활에서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지독한 감각이 온몸을 휘감았다.
사격 훈련이 끝나고 오후에는 체력 측정이 이어졌다.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턱걸이. 모든 종목에서 이유주는 다른 대원들을 압도적인 차이로 눌러버렸다. 특히 턱걸이에서는 지친 기색 하나 없이 50개를 가뿐히 넘겨 지켜보던 모두를 질리게 만들었다. 그의 마른 몸 어디에 저런 근력이 숨겨져 있는지 아무도 짐작할 수 없었다. 모든 훈련이 끝난 저녁 강지혜는 결국 참지 못하고 이유준을 막아섰다. 너 정체가 뭐야?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냥 훈련병일 뿐입니다. 이유준은 여전히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개소리 집어치워. 내 놈이 한 짓은 그냥 훈련병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행군, 사격, 체력 전부 다. 너 일부러 우리를 속인 거지. 처음부터 우리를 엿먹이려고 작정한 거냐고, 이 멸치 새끼야. 그녀의 폭언에도 이유주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조용히 강지혜의 눈을 마주볼 뿐이었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침묵에 오히려 강지혜가 뒷걸음질 치고 싶을 정도의 위압감을 느꼈다. 궁금하십니까? 한참 만에 이유준이 입을 열었다. 내일 진행될 종합전술훈련에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강지혜 중사님께서 어떤 사람인지. 그 말을 남기고 이유준은 그녀를 스쳐 지나갔다. 강지혜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단순한 도발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녀를 완벽하게 꺾어버리겠다는. 전갈의 도끼는 이제 서로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사흘째 되는 날 독침 훈련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팽팽했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한 먼지 입자 하나하나에까지 날카로운 신경전이 스며들어 있는 듯했다. 오늘의 훈련은 종합전술훈련. 지난 이틀간의 훈련이 개개인의 피지컬과 전투 기술을 평가하는 과정이었다면 오늘은 팀 단위 작전 수행 능력과 전술적 이해도를 시험하는 말 그대로 독침 훈련의 핵심이었다. 훈련 참가자들은 6명씩 5개의 팀으로 나뉘었다. 그리고 운명의 장난처럼 이유준 일병은 강지혜 중사와 최미나 하사가 속한 1팀에 배속되었다. 팀장이자 분대장 역할은 당연하다는 듯이 최고 선임인 강지혜 중사가 맡았다. 그녀는 팀원 명단을 확인하는 순간 노골적으로 혀를 차며 이유준을 쏘아보았다. 그 눈빛은 마치 오늘 너는 죽었다고 말하는 듯 했다. 훈련 장소는 부대 내에 위치한 CQB 훈련장이었다. 실제 시가지를 방불케 하는 정교한 건물들과 미로처럼 얽힌 골목길로 이루어진 이곳은 여우의 사냥터라 불렸다. 한순간의 방심이 곧 죽음으로 이어지는 고도로 훈련된 특전대원들에게도 결코 쉽지 않은 곳이었다. 김수연 대위가 1팀 앞에 서서 작전 브리핑을 시작했다. 그녀의 손에 들린 태블릿 PC 화면에는 건물의 내부 구조도가 떠 있었다. 이번 작전명은 여우사냥. 훈련장 중심부에 위치한 3층 건물에 테러리스트들이 인질 1명을 억류하고 있다. 테러리스트는 총 5명. 모두 실탄과 동일한 위력의 시뮬레이션 페인트탄으로 무장하고 있으며 곳곳에 부비 트랩이 설치되어 있다. 여러분의 임무는 15분 내에 건물 내부로 침투하여 테러리스트 전원을 사살하고 인질을 안전하게 구출하는 것이다. 단 인질에게 단 한 발의 유효타라도 발생할 시 작전은 즉시 실패 처리된다. 질문 있나? 없습니다. 좋다. 강지혜 중사 팀원들과 함께 작전 계획 수립하고 5분 뒤에 보고하도록. 시간은 지금부터 측정한다. 김수연 대위가 자리를 비키자마자 강지혜는 팀원들을 불러 모았다. 그녀는 이유준을 완전히 없는 사람 취급하며 나머지 4명의 팀원들과 함께 건물 구조도를 펼쳐놓고 작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2조로 나눈다. 나와 최하사, 박중사가 정문으로 진입하며 어그로를 끈다. 나머지 2명은 후방 창문을 통해 동시에 진입 측면을 교란한다. 전형적인 양동 작전이었다. 교과서에 나올 법한 가장 기본적인 전술. 하지만 여우의 사냥터처럼 변수가 많은 곳에서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는 계획이었다. 그때까지 조용히 듣고만 있던 이유준이 입을 열었다. 이에 있습니다. 모든 팀원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강지혜의 미간이 꿈틀거렸다. 뭐라고 이등병 나부랭이가?
일병입니다. 그리고 이 작전 계획은 너무 뻔해서 적에게 쉽게 간파당할 위험이 큽니다. 적들은 당연히 정문과 후방 창문 같은 주 진입로에 화력을 집중하고 부비 트랩을 설치해 놓았을 겁니다. 그래서 내 놈한테는 뭐 더 좋은 생각이라도 있다, 이 말이냐? 어디 한번 짓거려봐라. 내 놈 대가리에서 얼마나 대단한 작전이 나오는지 드러나 보자. 최미나 하사가 팔짱을 끼고 비아냥거렸다. 이유주는 그녀의 조롱에 아랑곳하지 않고 구조도의 한 지점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건물의 3층, 인질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방의 바로 옆에는 외부로 연결된 환풍구가 있습니다. 크기는 가로 40cm, 세로 30cm. 보통 사람이라면 진입이 불가능하지만 이유준의 시선이 잠시 자신의 마른 몸을 향했다. 저라면 가능합니다. 제가 단독으로 환풍구를 통해 침투, 내부 상황을 파악하고 적의 위치를 특정하겠습니다. 그동안 나머지 팀원들은 건물 외벽에 은엄패하여 대기하다가 제 신호에 맞춰 3층 창문을 통해 동시에 진입 적들을 일망타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의 말에 순간적인 침묵이 흘렀다. 너무나도 대담하고 상식 밖의 계획이었다. 성인 남성이 환풍구를 통해 침투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성이 없어 보였다. 미친 새끼, 소설을 써라, 소설을. 내 놈이 무슨 액체 인간이라도 되냐? 그 좁은 구멍으로 어떻게 기어들어간다고. 가능합니다. 이유준의 대답은 단호했다. 그의 눈빛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지랄하지 마. 분대장은 나야. 내 명령에 토달지 마, 이 개새끼야. 작전은 내 계획대로 진행한다. 너 이유준 일병은 후방 진입조다. 내 눈앞에서 꼴 보기 싫으니까 꺼져서 총알바지나 해. 강지혜는 그의 제안을 묵살해버렸다. 그녀의 자존심이 일개일병, 그것도 자신이 멸치라고 낙인 찍은 놈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결국 작전은 강지혜의 계획대로 시작되었다. 1팀이 건물에 접근하자마자 예상대로 격렬한 저항이 시작되었다. 정문과 후방 창문 쪽에서 맹렬한 총알 세례가 쏟아졌다. 제기랄. 위치 다 들켰잖아. 정문 진입조를 이끌던 강지혜가 벽에 몸을 숨기며 욕설을 내뱉었다. 이유준의 예측이 정확히 들어맞은 것이다. 후방 진입조. 뭐하고 있어? 빨리 진입해서 측면을 뚫어. 강지혜가 무전기에 대고 고함을 질렀다. 여기는 후방. 적 저항이 너무 거세서 진입이 어렵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다. 시간은 흐르는데 진입조차 하지 못하고 발이 묶여버렸다. 그때였다. 강 중사님. 무전기에서 이유준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제가 지금부터 단독 행동을 시작하겠습니다. 5분 뒤 3층 동쪽 창문으로 돌입 준비해 주십시오. 반복합니다. 5분 뒤 3층 동쪽 창문입니다. 뭐? 야, 이유준. 너 미쳤어? 당장 명령 복귀. 강지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무전이 끊겼다. 저 미친 새끼가. 강지혜의 얼굴이 분노로 시뻘개졌다. 군대에서 명령 불복종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대한 범죄였다. 하지만 지금 당장 그를 막을 방법은 없었다. 그 시각 이유준은 건물의 외벽을 타고 있었다. 그는 마치 중력을 거스르는 파쿠르 선수처럼 벽의 돌출부와 배수관을 이용해 거침없이 위로 올라갔다. 그의 몸은 놀라울 정도로 가볍고 유연했다. 40kg 군장을 메고 산을 뛰던 그 강인한 근력과 마른 체형이 만들어내는 민첩함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마침내 3층 환풍구 앞에 도달한 그는 망설임 없이 철망을 뜯어내고 그 좁은 구멍 속으로 자신의 몸을 밀어넣었다. 어깨가 끼고 갈비뼈가 비명을 질렀지만 그는 고통스러운 신음 한 번 내지 않고 뱀처럼 미끄러져 들어갔다. 어둡고 먼지 쌓인 환풍구 내부를 포복으로 이동하며 그는 작은 구멍을 통해 내부를 살폈다.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야행성 동물의 눈처럼 빛났다. 테러리스트 2명은 1층, 2명은 2층에서 진입로를 경계 중. 나머지 1명은 인질과 함께 3층 방에 있다. 부비 트랩은 계단과 복도 중앙에 집중. 모든 상황 파악을 끝낸 그는 손목 시계를 확인했다. 약속했던 5분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환풍구 덮개를 열고 소리 없이 방 안으로 내려섰다. 그리고 그의 손에 들린 K1 기관단총의 소음기 끝이 방 안을 경계하던 테러리스트의 등 뒤를 정확히 겨누었다. 강 중사님 지금입니다. 무전기를 통해 그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3층의 고요한 복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이유준의 신호를 받은 강지혜는 망설였다. 분노와 이성이 머릿속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명령을 불복종한 부하의 독단적인 행동에 따라야 하는가? 하지만 이대로 시간을 끌다가는 작전 실패가 불보듯 뻔했다. 젠장. 그녀는 결국 욕설과 함께 결단을 내렸다. 전원 3층 동쪽 창문으로 레펠 침투 준비. 실시. 강지혜를 포함한 4명의 대원들은 신속하게 로프를 설치하고 3층 창문을 향해 하강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창문을 부수고 내부로 진입하는 것과 거의 동시에 건물 내부에서 퍽퍽 하는 둔탁한 소음기 격발음이 연달아 울려 퍼졌다. 팀원들이 복도에 진입했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쓰러져 있는 2명의 테러리스트 대역이었다. 그들의 전투복에는 선명한 붉은색 페인트 탄 자국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방금 유령이라도 잡고 온 듯 태연한 표정의 이유준이 서 있었다. 2층 계단과 복도 중앙에 설치된 부비 트랩은 제가 처리했습니다. 나머지 적은 1층에 둘. 인질은 바로 옆방에 안전하게 있습니다. 그의 보고는 간결하고 정확했다. 팀원들은 할 말을 잃고 그를 쳐다보았다. 불과 몇 분 만에 교착 상태에 빠졌던 전황을 혼자서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것이다. 상황 파악 끝났으면 빨리 움직여. 1층으로 진입한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강지혜가 소리치며 앞장섰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지금은 작전을 성공시키는 것이 우선이었다. 그녀는 계단을 따라 1층으로 향하며 마음속으로 이유준을 어떻게 조져버릴지 수십 번 다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분노는 오래가지 못했다. 계단을 내려가던 선두의 강지혜가 복도 모퉁이를 도는 순간 숨어있던 마지막 테러리스트 2명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위험합니다. 이유준의 외침과 거의 동시에 테러리스트의 총구에서 불이 뿜어졌다. 피해야 해. 강지혜는 본능적으로 몸을 날렸지만 이미 늦었다. 페인트 탄 한 발이 정확히 그녀의 허벅지를 강타했다. 시뮬레이션 탄이었지만 실탄의 버금가는 충격이 그녀의 다리를 후려쳤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발목이 심하게 꺾였다. 욱신거리는 고통과 함께 전투복 위로 붉은 페인트가 번져나갔다. 전사 판정이었다. 중사님, 최미나 하사가 경악하며 소리쳤다. 테러리스트들은 쓰러진 강지혜를 향해 확인 사살을 하려는 듯 다시 총구를 겨누었다. 바로 그 순간 이유준이 번개처럼 강지혜의 앞을 막아섰다. 타타타탕. 그의 K1이 불을 뿜으며 남은 테러리스트들을 순식간에 제압했다. 그의 사격 자세는 완벽했고 격발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상황은 순식간에 종료되었다. 하지만 분대장이자 팀의 리더인 강지혜가 전사 처리되면서 팀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무엇보다 강지혜 자신은 끔찍한 굴욕감에 몸을 떨었다. 내가 저런 멸치 새끼의 도움을 받다니. 그녀는 부러진 자존심과 발목의 격통에 신음했다.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이유준이 그녀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강지혜는 그 손을 거칠게 쳐냈다. 필요 없어. 저리 꺼져 이 개새끼야. 알겠습니다. 그럼 이러고 계시든가. 이유준은 미련 없이 돌아섰다. 그리고는 남은 팀원들을 향해 명령했다. 최미나 하사님. 지금부터 분대장 임무를 인계받는다. 이해 있나?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어리숙한 일병의 그것이 아니었다. 수많은 실전을 경험한 베테랑 지휘관의 눈빛이었다. 최민아는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저었다. 좋다. 인질 확보하고 퇴출로 확보해서 5분 내로 작전 종료한다. 지금부터 내 명령에만 따른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이유준은 일사불란하게 상황을 지휘하기 시작했다. 그의 지시는 명료했고 판단은 신속했다.
남은 팀원들은 마치에 홀린 듯 그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다. 그 모습은 마치 잘 훈련된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이 새로운 지휘자를 만난 듯 했다. 강지혜는 바닥에 주저앉아 그 모든 광경을 넋놓고 바라보았다. 분노와 굴욕감은 어느새 사라지고 그 자리에 이해할 수 없는 경외감과 혼란이 피어올랐다. 도대체 저 녀석은 뭐지? 그녀가 알던 이유준이 아니었다. 어리숙하고 나약해 보이던 껍데기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와 냉철한 판단력을 가진 진짜 군인이 숨쉬고 있었다. 그녀가 그토록 원하고 동경했던 완벽한 군인의 모습이었다. 작전은 이유준의 지휘 아래 완벽하게 마무리되었다. 제한 시간을 3분이나 남기고 인지를 구출한 1팀의 성적은 분대장이 전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훈련 참가팀 중 가장 우수했다. 훈련이 끝나고 김수연 대위가 결과를 브리핑했다. 1팀. 분대장 강지의 중사는 작전 이해도 부족과 독단적인 판단으로 팀을 위기에 빠뜨리고 본인 역시 전사했다. 감점 10점. 반면 이유준 일병은 명령 불복종이라는 과오가 있었으나 탁월한 상황 판단 능력과 전술적 유연성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작전을 성공으로 이끌었다. 공과를 참작하여 이번 훈련의 MVP는 이유준 일병에게 수여한다. 모든 대원들이 술렁였다. 강지혜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녀의 완벽했던 군 생활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이 새겨지는 순간이었다. 종합 전술 훈련이 끝난 후 부대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특히 1팀의 분위기는 최악이었다. 강지혜 중사는 의무실에서 발목 치료를 받은 뒤 누구와도 말을 섞지 않은 채 자신의 관물대에 기대앉아 있었다. 퉁퉁 부어오른 발목보다 산산조각난 자존심이 그녀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이유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자신을 구해준 그의 모습, 팀을 지휘하던 냉철한 카리스마, 그리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던 그의 눈빛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그 녀석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 내 작전이 실패할 것도, 내가 위험에 빠질 것도. 어쩌면 그는 자신에게 기회를 주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자신의 어리석은 자존심을 버리고 그의 제안을 받아들일 기회를.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 그 기회를 걷어찼다. 저녁 식사 시간. 강지혜는 절뚝거리며 식당으로 향했다. 그때 식당 입구에서 식판을 들고 나오던 이유준과 마주쳤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이유준이었다. 몸은 괜찮으십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조롱이나 동정의 기색도 없었다. 그저 부상당한 동료를 걱정하는 담담한 어조였다. 내 놈 알 바 아니야. 강지혜는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그를 지나치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이내 멈춰섰다. 무언가 확인해야만 했다.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그의 비밀을 알 수 없을 것만 같았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섰다. 너 도대체 누구야? 이유준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식당 구석의 한적한 테이블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강지혜는 자신의 앞에 놓인 밥을 한술도 뜨지 않고 오직 이유준만을 쏘아보고 있었다. 정체를 묻는 거라면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일병일 뿐입니다. 짓거리지 마. 내가 보여준 능력들은 평범한 일병의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어. 산악 행군에서의 페이스 조절, 도트 사이트의 미세한 0점 변화를 간파해낸 감각, 그리고 오늘 보여준 전술적 움직임과 지휘 능력까지. 그건 마치 전쟁 기계처럼 느껴졌다고. 강지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닌 경외심에서 비롯된 떨림이었다. 이유준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는 연병장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깊게 가라앉았다. 한참 만에 그가 입을 열었다. 배웠습니다. 누구한테? 저에게는 누나가 한 명 있습니다. 누나.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다. 강지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저보다 먼저 이곳 정갈부대에 있었습니다. 아마 강 중사님께서도 그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유준은 잠시 숨을 고르고 나지막이 그 이름을 말했다. 이유진 중사.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강지혜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몸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이유진. 전갈부대의 전설. 부대 창설 이래 최연소 최초의 여성 탑팀 멤버이자 온갖 해외 특수부대와의 연합훈련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신화적인 존재. 5년 전 비밀작전을 마지막으로 홀연히 사라진 그녀의 이야기는 부대 내에서 신화처럼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강지혜가 특전사에 지원하게 된 이유 역시 바로 이유진이라는 존재에 대한 동경 때문이었다. 그녀는 이유진의 모든 것을 담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유진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했다. 걔가 내 누나라고. 네. 제가 가진 모든 것은 누나에게서 배운 것들입니다. 누나는 항상 말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근육이 아니라 정신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전갈의 진짜 독은 꼬리가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냉철함을 잃지 않는 강인한 의지라고. 이유준은 자신의 과거를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어릴 적부터 병약했던 자신을 강하게 키우기 위해 지옥 같은 훈련을 시켰던 누나. 군인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군에 입대했지만 왜소한 체격 때문에 늘 무시당했던 자신에게 결과로 증명하라고 가르쳤던 누나. 그리고 5년 전 마지막 작전을 떠나기 전날 밤 그에게 남겼던 마지막 말까지. 유준아, 이제 너는 혼자서도 강해져야 해. 내가 없는 세상에서 너 자신을 증명해야만 한다. 기억해. 우리는 전갈이다.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아. 이야기를 마친 이유준의 눈가에는 희미한 슬픔이 어려 있었다. 강지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이 그토록 멸시하고 조롱했던 멸치가 자신이 신처럼 떠받들던 전설의 동생이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다. 그날 이후 강지혜는 변했다. 그녀는 더 이상 이유준을 조롱하거나 무시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의 모든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의 훈련 방식, 그의 전술적 판단, 그의 침묵 속에 담긴 의미까지. 그녀는 그를 통해 자신이 그토록 담고 싶었던 전설, 이유진의 그림자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에 새로운 맹세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것은 더 이상 누군가를 짓밟고 일어서는 오만한 승리가 아니었다. 진정한 강함을 배우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언젠가 이유준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진짜 전갈이 되겠다는 조용하고도 뜨거운 맹세였다. 이유준의 정체가 밝혀진 후 1팀의 분위기는 기묘하게 변했다. 더 정확히는 강지의 중사가 변했다. 훈련 중 휴식 시간이면 그녀는 을의 최미나 하사와 어울려 다른 팀원들을 갈구거나 잡담을 늘어놓는 것이 일상이었지만 이제 그녀는 말없이 이유준의 주변을 맴돌았다. 그녀는 이유준이 총기를 손질하는 모습을, 전투와 끈을 묶는 방식을, 심지어는 수통에 물을 마시는 호흡까지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유심히 관찰했다. 그 모든 동작이 예사롭지 않게 보였다. 전설로만 듣던 이유진 중사의 흔적을 그녀는 동생인 이유준을 통해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다. 이러한 강지혜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은 그녀의 그림자였던 최미나 하사였다. 최 하사는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강 중사님, 요즘 왜 저러십니까? 저 멸치 새끼한테 뭐 씩이라도 한 겁니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잡아먹을 듯이 으르렁대시던 분이. 입 다물어 최미나. 강지혜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유준 일병은 더 이상 내가 함부로 멸치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너도 그 천박한 입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진짜 강한 게 뭔지 보고 싶으면 떠들 시간에 똑바로 보고 배우기나 해. 그 서슬 퍼런 질책에 최미나는 입을 꾹 다물었지만 그 눈에는 불만과 질투가 가득했다. 자신이 따르던 절대적인 존재가 자신이 가장 경멸하던 대상에게 관심을 빼앗긴 것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이었다. 그렇게 2주가 흘렀다. 독침 훈련의 마지막 관문만이 남아있었다. 김수연 대위는 최종 훈련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18명의 대원들을 연병장에 집결시켰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며 잘 버텨주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지금부터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게 울려 퍼졌다. 독침 훈련의 마지막 단계는 72시간 종합 생존 및 적지 침투 훈련이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3인 1조로 팀을 이뤄
가상의 적진인 불모지에 고립된다. 지도 한 장과 나침반 그리고 최소한의 비상식량 외에는 아무것도 지급되지 않는다. 여러분의 임무는 72시간 동안 생존하며 적의 심장부에 위치한 지휘 통제실의 침투 기밀 문서를 탈취한 뒤 최종 탈출 지점까지 복귀하는 것이다. 불모지는 부대 인근에 위치한 광활한 산악지대와 늪, 폐공장 지대로 이루어진 최악의 훈련 환경을 자랑하는 곳이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전문 대항군으로 이루어진 적들이 24시간 내내 매서운 눈으로 침투조를 찾아 헤매고 있었다. 이번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팀워크다. 서로를 믿지 못하는 팀은 불모지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팀 편성은 여기 명단과 같다. 김수연 대위가 명단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강지혜와 이유주는 또다시 같은 팀에 편성되었다. 마지막 팀원은 아이러니하게도 최미나 하사였다. 최 하사는 명단을 듣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는 못했다. 헬기가 세 사람을 불모지 한가운데에 내려놓고 떠나자 주변은 순식간에 적막에 휩싸였다. 음습한 숲의 공기와 정체를 알 수 없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자,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최미나 하사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무심코 강지혜를 쳐다보았다. 늘 그랬듯 강 중사가 명쾌한 해답을 내려주리라 믿었다. 하지만 강지혜는 대답 대신 이유준을 바라보았다. 이유준 일병. 내 생각은 어떻지?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최미나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다. 중사가, 그것도 강지혜 중사가 일병에게 의견을 묻고 있었다. 이유준은 잠시 주변 지형을 살피고 바람의 방향을 확인한 뒤 입을 열었다. 일단 이곳을 벗어나야 합니다. 헬기 소리로 인해 적 정찰조가 이곳으로 몰려들 겁니다. 북동쪽으로 3km 지점에 늪지대가 있습니다. 인간의 발길이 닿기 힘든 곳이라 적들의 경계가 가장 허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곳에 임시 베이스 캠프를 구축하고 작전을 계획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늪지대라고? 미쳤어? 밤중에 늪에 빠져 죽기라도 하면 어쩔 건데? 최미나가 기겁하며 반박했다. 그래서 더 안전한 겁니다. 적들도 그렇게 생각할 테니까요. 가장 위험한 곳이 때로는 가장 안전한 법입니다. 이유준의 대답은 흔들림이 없었다. 강지혜는 잠시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 속에는 이미 불모지의 전체 지도가 그려져 있는 듯한 깊은 확신이 담겨 있었다. 좋다. 내 말대로 하지. 강지혜는 결단을 내렸다. 지금부터 이번 작전의 전술 지휘는 이유준 일병이 맡는다. 나와 최 하사는 철저히 그의 지시에 따른다. 이해 있나? 중사님. 최미나가 경악하며 외쳤지만 강지혜의 눈빛은 단호했다. 이해 있냐고 물었다. 최미나 하사. 없습니다. 최미나는 결국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그렇게 세 사람의 기묘한 동행이 시작되었다. 지휘관이 된 일병과 그의 말을 따르는 두 명의 부사관.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잠재력이 꿈틀대고 있었다. 이유준의 판단은 정확했다. 그들이 헬기 착륙 지점을 벗어난 지 채 30분도 되지 않아 매복하고 있던 대항군의 총성이 먼발치에서 울려 퍼졌다. 다른 팀 중 하나가 섣불리 움직이다가 발각된 것이 분명했다. 역시 내 말이 맞았어. 강지혜가 숨을 죽이며 말했다. 이유준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능숙하게 수풀을 헤치며 앞장섰다. 그의 움직임은 소리가 없었다. 나뭇잎을 밟아도 바스락거리지 않았고 수풀을 지나도 흔들림이 없었다. 마치 숲의 일부가 된 듯한 그의 모습에 강지혜와 최미나는 혀를 내둘렀다. 3시간의 야간 행군 끝에 그들은 마침내 늪지대에 도착했다. 허리까지 차오르는 흙탕물과 살을 파고드는 날벌레들, 그리고 언제 발밑이 꺼질지 모른다는 공포가 세 사람을 짓눌렀다. 젠장. 이딴 곳으로 오자고 한 놈이 누구야? 최미나는 거의 울상이 되어 투덜거렸다. 하지만 이유준은 아랑곳하지 않고 늪지대 한가운데에 있는 작은 섬을 가리켰다. 저곳입니다. 적이라면 사방이 늪으로 둘러싸여 있어 적의 접근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은원패도 용이합니다.
그의 말대로 작은 섬은 완벽한 임시 거점이었다. 세 사람은 교대로 경계를 서며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짧은 휴식을 취하는 동안 강지혜는 이유준에게 물었다. 어떻게 그렇게 지형을 잘 알지? 마치 와본 적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누나가 이곳에서 훈련하는 것을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기억입니다. 그는 어릴 적 군인이었던 누나를 따라다니며 익혔던 생존술과 독도법에 대해 짤막하게 이야기했다. 그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다. 생존 그 자체였다. 강지혜는 그의 이야기에 자신이 동경했던 전설의 이면을 엿보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날이 밝자 이유준은 본격적인 작전 계획을 브리핑했다. 그의 계획은 대담하고 정교했다. 적의 경계가 가장 삼엄한 주간에 가장 예상치 못한 루트를 통해 목표 건물에 접근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모두가 밤을 노릴 때 우리는 정오를 노립니다. 정오는 적들의 경계심이 가장 해이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적의 식수 보급로로 위장된 지하 배수로를 통해 건물 500m 전방까지 접근하겠습니다. 그의 계획에 따라 세 사람은 진흙으로 온몸을 위장한 채 포복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냄새나는 지하 배수로를 통과하고 철조망을 절단하며 나아가는 고된 길이었다. 최민아는 불평을 쏟아냈지만 강지혜는 묵묵히 이유준의 뒤를 따랐다. 그의 판단이 옳다는 것을 이미 여러 번 확인했기 때문이다. 마침내 목표 건물인 폐공장이 시야에 들어왔다. 예상대로 건물의 정문과 후문에는 중화기로 무장한 대항군들이 삼엄한 경비를 서고 있었다. 어떻게 들어가지? 저길 뚫는 건 불가능해. 강지혜가 망원경으로 건물을 살피며 말했다. 정면으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유준이 가리킨 곳은 건물의 측면에 위치한 거대한 폐수 처리조였다. 저곳을 통해 잠입합니다. 처리조의 파이프는 건물 내부의 기계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길 들어가자고. 저 안에 뭐가 있을 줄 알고. 최민아가 질색했지만 다른 방법은 없었다. 세 사람은 차가운 폐수 속으로 몸을 담갔다.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서로의 숨소리에 의지한 채 파이프를 따라 나아갔다. 얼마나 지났을까? 마침내 그들은 건물 내부 기계실로 통하는 작은 배출구에 도달했다. 이유준이 조용히 밖을 살폈다. 내부의 경계 병력 둘. 처리하고 진입하겠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잠시 소리에 집중했다. 두 명의 발소리, 그들의 거리, 움직이는 방향. 모든 것이 그의 머릿속에 그려졌다. 그가 눈을 뜨는 순간 그의 몸이 튀어나갔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그의 움직임은 그야말로 암살에 가까웠다. 두 명의 대항군은 소리 한 번 지르지 못하고 그의 손에 제압당했다. 기계실을 확보한 세 사람은 마침내 적의 심장부로 진입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적들과 훈련 통제관인 김수연 대위였다. 어서 와라, 전갈 새끼들. 너희들이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지. 김수연 대위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맞이했다. 그녀는 이번 훈련의 최종 보스, 즉 대항군 지휘관 역할을 맡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뒤에는 중무장한 대항군 최정예 요원들이 총구를 겨누고 있었다. 완벽한 함정이었다. 어떻게? 강지혜가 망연자실하게 중얼거렸다. 그들의 모든 움직임이 읽히고 있었다. 너희 팀에 쥐새끼가 한 마리 있었거든. 김수연 대위가 손짓하자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왔다. 최민아 하사였다. 그녀의 손에는 무전기가 들려 있었다. 미안합니다, 강 중사님.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다. 김수연 대위님께서 훈련에서 탈락시켜 주시는 조건으로. 배신. 가장 믿었던 동료의 칼날이 그들의 심장을 꿰뚫는 순간이었다. 어둠 속에서 진짜 지옥의 포효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이게 같은 년이. 강지혜의 입에서 참아왔던 분노가 터져나왔다. 그녀는 최민아를 향해 달려들려 했지만 대항군의 총구가 그녀의 움직임을 저지했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는 순간 내년들 머리통에 페인트탄을 박아줄 테니. 김수연 대위의 목소리는 냉혹했다. 최민아 하사, 넌 임무를 완수했으니 약속대로 여기서 퇴장시켜주지. 넌 탈락이다. 네. 하지만 탈락시켜주시기로. 그래.
이 훈련에서 탈락. 내군 생활에서도 곧 탈락하게 될 거다. 동료를 팔아먹은 배신자가 설 자리는 우리 군 어디에도 없으니까. 끌어내. 최민아는 대항군들에게 붙들려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갔다. 이제 남은 것은 강지혜와 이유준 단 두 사람뿐이었다. 사방이 적들에게 포위된 완벽한 사면초가였다. 자, 이제 어쩔 거지? 항복하고 곱게 훈련을 포기하겠나? 아니면 여기서 개죽음이라도 당해보겠나? 김수연 대위가 조롱하듯 물었다. 강지혜는 이를 악물었다. 포기란 없었다. 그녀는 품속에 숨겨두었던 섬광탄을 꺼내들 준비를 했다. 여기서 동귀어진할 각오였다. 하지만 그 순간 이유준이 그녀의 팔을 막아서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아직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방법? 이 상황에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제가 신호를 보내면 무조건 북쪽 벽을 향해 전력으로 뛰십시오. 그곳에 있는 대형 환풍기를 부수면 외부로 탈출할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돼. 저길 어떻게 부숴? 제가 길을 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강지혜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 눈빛은 당신만은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김수연 대위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묻는다. 항복하겠나? 이유준은 대답 대신 허리춤에 차고 있던 마지막 수류탄 모형의 안전핀을 뽑았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적에게 던지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자신의 발밑에 떨어뜨렸다. 뭐하는? 김수연 대위가 경악하는 순간 이유준은 강지혜의 등을 거칠게 밀치며 외쳤다. 지금입니다. 엄청난 굉음과 함께 훈련용 수류탄이 터지며 자욱한 연막과 고무 파편을 사방으로 흩뿌렸다. 훈련용이었지만 지근거리에서 터진 충격은 실탄과 다름없었다. 이유준의 몸이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졌다. 그의 전투복 등판이 순식간에 붉은 페인트로 물들었다. 전사 판정이었다. 이유준. 강지혜는 터져나오는 비명을 삼키며 북쪽 벽을 향해 달렸다. 적들의 시선이 모두 쓰러진 이유준에게 쏠린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한 것이다. 그녀는 거대한 환풍기를 향해 온몸을 날렸다. 낡은 환풍기는 그녀의 육중한 몸을 이기지 못하고 굉음과 함께 부서져 내렸다. 그녀는 부서진 환풍기 틈으로 몸을 던져 건물 밖으로 탈출했다. 뒤에서 수많은 총성이 울려 퍼졌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아니, 돌아볼 수 없었다. 기밀 문서가 담긴 가방을 고쳐 메고 그녀는 어둠 속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렸다. 그녀의 등 뒤에서는 동료의 피와 희생이, 그리고 가슴 속에서는 꺼지지 않는 분노와 슬픔이 함께 타오르고 있었다. 전갈의 독침은 부서졌지만 그 도끼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강지혜는 얼마나 달렸는지 모른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등 뒤에 이유준의 희생이 함께 달리고 있다고 생각했다. 72시간의 마지막 1분을 남기고 그녀는 만신창이가 된 모습으로 최종 탈출 지점에 도착했다. 그녀가 쓰러지듯 도착 신호탄을 쏘아 올리자 훈련 종료를 알리는 사이렌이 불모지 전체에 울려 퍼졌다. 독침 훈련이 모두 끝났다. 며칠 후 훈련 참가자 전원이 모인 강당에서 수료식이 열렸다. 최종 합격자는 18명 중 단 5명. 그 중에는 당연히 강지혜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기뻐할 수 없었다. 김수연 대위가 단상에 올라 마지막 강평을 시작했다. 이번 훈련에서 가장 뛰어난 전술적 움직임을 보여준 것은 이유준 일병이었다. 그는 비록 마지막에 전사 처리되었지만 그의 희생이 있었기에 팀은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다. 그는 살신성인이라는 군인 최고의 덕목을 몸소 증명했다. 위원회는 그의 공로를 인정하여 명예 수료를 결정했다. 강당 한쪽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강지혜는 의무실 침대에 누워있을 이유준을 생각하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수료식이 끝나고 강지혜는 곧장 의무실로 향했다. 이유준은 창밖을 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등에는 심한 타박상과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강지혜였다. 미안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게 떨리고 있었다. 처음부터 너를 무시하고 괴롭혔던 거.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나를 살려줘서. 그녀는 진심을 담아 고개를 숙였다. 이유주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괜찮습니다. 강 중사님은 제 누나와 많이 닮으셨습니다. 뭐? 겉은 강하고 독하지만 속은 누구보다 동료를 아끼는 모습이. 아마 누나도 그 상황이었다면 저와 똑같이 행동했을 겁니다. 그의 말에 강지혜는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다. 자신이 그토록 동경했던 전설과 닮았다는 말은 그녀에게 그 어떤 칭찬보다도 큰 위로가 되었다. 바로 그때 의무실 문이 열리며 김수연 대위와 함께 낯선 군복을 입은 한 중년 남성이 들어왔다. 그의 어깨에 달린 계급장은 강지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비밀스러운 부대의 것임을 암시했다. 남자는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곧장 이유준에게로 걸어갔다. 오랜만이군, 이일병. 아니, 이제 이렇게 부르면 안 되겠지. 남자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이유준을 바라보았다. 내 누나 이유진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추천서의 주인공이 너였다는 걸 진작에 알았지. 그동안 잘 버텨주었다. 내 누나가 못다 이룬 임무, 이제 내가 이어가야겠다. 남자는 품에서 새로운 명령서를 꺼내 이유준에게 건넸다. 오늘부로 이유준 일병은 명예 전역 처리됨과 동시에 국군정보사령부 특수임무대 소위로 임관한다. 환영한다, 이 소위. 진짜 지옥에 온 걸. 강지혜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일병에서 소위로 국군정보사령부. 그곳은 특전사 중에서도 최고의 엘리트만이 선발되어 국가급 비밀작전을 수행하는 그림자 속의 부대였다. 이유준 소위는 담담한 표정으로 명령서를 받아들었다. 그는 처음부터 이곳 전갈부대가 종착역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곳은 그저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마지막 시험장이었을 뿐이다. 강지혜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멸치라고 비웃었던 저 왜소한 청년이 실은 자신이 감히 올려다볼 수조차 없는 거대한 산이었다는 것을. 이유준 소위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강지혜를 향해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강지혜 중사님.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그의 경례는 더 이상 어설픈 일병의 것이 아니었다. 절도 있고 품격 있는 장교의 경례였다. 강지혜는 멍하니 서서 멀어져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독침 훈련은 끝났다. 그녀의 길고 길었던 오만과 편견도 끝났다. 하지만 그녀와 그의 진짜 군 생활은 이제 막 새로운 여명을 맞이하고 있었다. 전갈부대의 연병장 위로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